알았어. 형이 돈 보내놓을 테니까 오버워치 잘 되는 노트북 하나 구매해놔잉? 야, 저번에처럼 이상한 것 좀 사지 말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리뷰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리뷰 보니까 타이거레이크가 이번에 중업이 70프레임, 높음이 50프레임, 매우 높음도 40프레임씩 나온대요.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 이상하네? 내가 리뷰 좀 찾아본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상한 리뷰 좀 찾아보지 말고 신중하게 좀 여러 군데 찾아본 다음에 사놔라잉? 알았지? 야, 근데 진짜 중국으로 70프레임이 나오네? 이게 중국이라고? 근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뭐야? 이게 블락이라고! 야, 이게 맨옵이야? 야, 이게 중옵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티라노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오지게 춥고 거기다가 눈도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이 어떻게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굉장히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구독자도 12,000명이 넘었습니다. 와,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 영상이 몇백 회, 몇천 회 요 정도에서 머무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다가 잠수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몇 가지 영상이 좀 터지면서 제 채널을 전체적으로 좀 먹여 살려줬었거든요. 사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타이거레이크 영상입니다. 르누아르 데뷔해서 좀 고양이가 됐던 녀석, 그 녀석 기억하시죠? 이 영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인텔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의 심기를 조금 건드렸나 봅니다. 댓글에 그냥 욕이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인텔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고 두루두루 사랑하는 박애주의자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CES 2020에서 라이젠 모바일 CPU 세잔느도 공개가 되었고요. 게다가 르누아르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게 이미 만천하에 퍼졌는지 재고가 정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 무슨 현상인지 르누아르는 정가로 팔아먹는 게 아주 당연해져 버렸고요. 아예 슬림3 같은 제품들은 정가 가격을 인상해버리는 등 아주 시장이 강아지판입니다. 그나마라도 좀 빨리 오면 괜찮은데 주문하고 나면 두세 달, 슬림3는 3월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와중에 타이거레이크에 대한 평가가 아주 변에 가깝다 보니까요, 오히려 타이거레이크는요 신학기 시즌 맞아서 할인을 딱 반영을 하면은 가성비가 선녀까지는 아니고 일반인 정도 되는 친구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이렇게 중간에 일반인 혹은 선녀로 등장을 할 때 타이거레이크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될 텐데, 타이거레이크를 구매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유의사항부터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부 다 성능에 국한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선택을 할 때는 성능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디자인, 무게, 브랜드 이런 거 전부 다 따져서 보실 때 성능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 요 챕터 정도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 영상은 늘 그렇듯 컴리니 분들을 타겟팅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론적인 내용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상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 결론 부분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컴덕 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 자, 잡소리 길었네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 설명드릴 내용은 TDP랑 쿨링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예요. TDP, 일단 단어부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TDP는요, Thermal Design Power라고 해서 열 설계 전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우시다고요? 그럼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CPU가 유부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유부남의 숙명이 뭡니까? 밥을 먹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죠? 여러분들 밥값 못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 쫓겨날 수가 있어요. 요걸 이제 CPU에다가 대비를 해본다면 밥이 바로 전력이에요. 밥 안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밥을 잘 준다라고 해서 일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밥이 잘 나와도 일을 할 때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속된 말로 열받는다라고도 하는데요,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CPU도 전력을 공급을 해주고 일을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뭘 받는다?
열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그러면은 밥만 먹고 게임만 해도 욕을 좀 먹을지언정 일을 못한다라고 버려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아쉽게도 감정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기계들에게는 그런 자비란 없어요. 즉 먹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밥상에 랍스타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집에서 매일같이 한 달에 돈 1,000씩 벌어오라고 한다면 그거 살겠습니까? 그렇게 진짜 죽어라 일하다가 돌연사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반면에요, 일할 거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아예 먹을 걸 안 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학대예요. 그래서 노트북에서는요, CPU에게 이 적당한 지정, 즉 적당히 빡센 업무와 정량의 밥을 지정해주는 지정, 그게 바로 TDP입니다. 여러분들 참 쉽죠? 아무튼 이게 옛날에는 CPU라는 게 거의 소비 전력 요거를 뜻했었는데, 요게 이제 CPU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요, 온도적 한계 내에서요 클럭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요렇게 조절을 하는 부스트 기능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의미로 받아들이면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적절할 것 같아요. 부스트 클럭이 아닌 기본 베이스 클럭이잖아요. 베이스 프리퀀시 기준으로 올코어가 작동을 하고 있을 때 소비하는 전력?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TDP는 알겠는데 CTDP는 또 뭐냐? 요건 이제 앞에 C가 Configurable이라는 뜻인데요. CPU 제조사가 노트북 쿨링 성능에 따라서 TDP를 2차 제조사, 즉 레노버나 에이수스 같은 노트북 제조사에게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범위입니다. 즉 노트북에 넣을 수 있는 일반적인 쿨링 환경에서 T-정션을 커버리지할 수 있는 범위, 그게 바로 CTDP인 겁니다. 오케이? 야, 힘드네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전부 다 이해하셨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어쨌든 이 CTDP가요, 타이거레이크 제품에서는 12W에서 28W로 기준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데 좀 타이거레이크가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던 게, 이게 이제 동 TDP로 설정된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을 많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먹는 만큼 일한다라고 했으니까 먹는 걸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애초부터 아이스레이크의 IPC를 깎아가면서까지 이 클럭바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게 요 바로 타이거레이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에다가 먹는 걸 갖다가 조금 준다? 요거는요, 성능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르누아르 4500U를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두면은 CPU 패키지에 보셨을 때 약 28W 언저리로 동작을 하고요, 밸런스 모드를 두면은 약 18W에서 19W 정도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밥 먹는 양에 따라서 일하는 양이 달라지다 보니까 각종 벤치 점수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르누아르는 약 200에서 300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10% 미만 정도가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타이거레이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28W로 동작을 할 때보다 18W에서 19W로 동작 시 약 15% 가까이나 다운이 됩니다. 게다가 업 TDP, 즉 TDP 제한이 분명히 걸려있기는 하지만요, 타이거레이크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일정 수준 아래일 때는 30W 이상으로 쭉쭉 올려주면서 온도가 그에 따라서 쭉 따라 올라오기 전까지 추가 성능을 확보하도록 이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따라오기 전까지는 전력량을 더 공급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전력을 공급을 하다가 온도가 이렇게 따라 올라올 때 이 상태에서 어떤 시점에 전력 스로틀을 갖다가 딱 걸어야 되는지 요걸 갖다가 판단을 하고 바로바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에 있어서 세팅에 미스를 내게 되면 뭐다? 맞습니다. 온도가 미쳐 날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력 세팅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해서 제품을 고르셔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 타이거레이크는 모든 제품의 전력 공급 패턴이 전부 다릅니다. 요거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요렇게 제품별로 좀 중구난방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제 뇌피셜로 요거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타이거레이크는 T정션, 즉 CPU에서는 CPU 온도 맥스에 대한 기준치와요, 또 하나 전력 공급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둔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세밀한 튠은 상당 부분 2차 제조사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구난방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같은 CPU가 들어간 제품은요, 쿨링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폭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전력 패턴이 이렇게 전부 다 다른 타이거레이크는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딱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들 리뷰라든지 사용기에 있어서 이 전력 패턴이 미리 공개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품의 상세 라인업별로 리뷰를 확인을 하시고 혹은 사용기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력 패턴이 어떤 제품을 그럼 써야 되느냐, 그냥 초기
빠르게 이렇게 막 부스트해서 올려주는 기능 있잖아요. 이거 몇 초 안 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전력 펌핑되는 구간을 상당 구간 줄이더라도 빨리 28W 근접하게 칼 전력을 주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온도 관리에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아까 전에 쉽게 말씀드렸던 내용 발췌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밥 더 먹이고 더 갈구는 애들 말고요. 그냥 적당히 먹고 적당히 싸는 애로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신건강상 이롭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죠. 두 번째는 바로 메모리입니다. 10세대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인 아이스레이크에 사용됐던 아키텍처는 써니코브 아키텍처였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11세대의 타이거 레이크에 와서는 윌로우 코브로 바꿨는데요. 내부적인 이유야 기업 밖에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입을 모으는 뇌피셜은 써니코브가 클럭 올릴 때 올라가는 비율 대비 폭발하는 발열, 전력 소모 때문에 클럭 올리기가 좀 까다로워서 요게 중론이죠. 그런데 그러면 요 타이거 레이크가 아이스레이크의 약점, 클럭을 올리는 거에 빡세다라는 점을 개선을 해서 클럭만 딱 올려놓은 좋은 제품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L2 캐시라든지 L3 캐시의 정책도 좀 변경이 됐고요. 거기다가 버스 구조도 좀 변경이 됐는데 요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또 엄청 길어지겠죠? 아, 그래요. 요번엔 제가 참고 딱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진짜다? 결론적으로는요, 타이거 레이크는 램 대역폭에 대한 버프가 굉장히 많이 받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플러스 타이거 레이크에 들어가 있는 XE 그래픽스도요, 역시나 램 대역폭에 목숨을 거는 그런 내장 그래픽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가장 체감이 있을 만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램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 시의 게임 프레임 변화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6 CG예요. 1080p의 최저 렌더 스케일 100 기준으로요, 싱글 채널이 평균 19프레임, 하위 1% 프레임이 15프레임이고요. 듀얼 채널 평균 프레임이요 38프레임, 하위 1%는 29프레임으로요. 거의 딱 2배나 되는 수치가 나와요. 렌더 스케일 50 줬을 때도 별반 차이가 나진 않는데요. 싱글 채널이 평균이 28프레임, 하위 1%가 18프레임, 듀얼 채널은 평균 52프레임, 하위 1%가 30프레임이 측정이 됩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평프가 20프레임도 안 되는 상태에서 한 게임인데 8분 정도나 꽤 오래 살아남았죠. 시야보기 100에 올 매우 낮음 기준으로 체크를 했고요. 싱글 채널 시 평균 17프레임, 하위 1% 9프레임, 반면에 듀얼 채널 같은 경우에는 평균 34프레임에 하위 1%가 무려 21프레임이 측정이 됩니다. 이번엔 발로란트예요. 1080p 최상 500 외공만 끈 옵션이고요. 싱글 채널 시 평균 31프레임, 하위 1% 25프레임, 듀얼 채널 시 평균 52프레임, 하위 1% 39프레임이 찍히네요. 국민 게임 롤도 한번 보죠. 제가 실력이 모자란 편이라서 AI 대전으로 측정을 했고요. 둘이 똑같은 화면으로 진행한 건 아니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글 채널 기준으로 평균 50프레임, 하위 1%는 30프레임 중반이 측정이 되고요. 듀얼 채널 시에는 평균 90프레임, 하위 1%는 60프레임대가 측정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물론 이제 제가 비교해드린 영상에 있어서는 싱글 채널 같은 경우는 8기가로 했고 듀얼 채널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장을 껴서 16기가로 했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를 완벽하게 맞춘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롤 같은 게임에 있어서는 8기가나 16기가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게임 기준으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봤을 때는요, 램 대역폭에 따라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오버워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워치는 왜 따로 빼놨냐고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번 타이거 레이크 영상을 올렸을 때 거기 오버워치 영상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버워치 플레이 영상이 주작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인텔 까인 것처럼 억지로 깔려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동안엔 타이거 레이크를 갖다가 리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여러분들, 오버워치에 제가 옵션 설정을 하는 거를 미리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요, 해상도와 옵션, 수직 동기화만 끄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보세요. 자, 해당도는 FHD에 그래픽 품질은 낮음, 최대 프레임 제한 해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플러스 고급 설정을 열어가지고요, 렌더링 스케일을 100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렌더링 스케일이 뭔지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가령 1920에 1080 FHD라고 한다라고 하면 게임에서는 가로 1920픽셀, 세로 1080픽셀에 들어갈 화면을 렌더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00%를 해놨을 때만 그 사이즈로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920에 1080을 해놓고 렌더 스케일을 50%로 두면 어떻게 하느냐? 1920에 108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의 절반 사이즈로 화면을 렌더링해서 만든 다음에요, FHD 모니터에다가 요거를 업스케일링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FHD 영상을 갖다가 4K TV에서 볼 때 업스케일링
플레잉 해주는 그거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옵시가 굉장히 똑똑한 게요, 처음에 게임을 시작할 때부터 이 그래픽 사양에 맞춰서 요거를 알아서 조절을 해놔요. 어떤 경우에는 90, 어떤 경우에는 70, 어떤 경우에는 60 이런 식으로 알아서 조절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거를 성능을 맛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능을 비교하는 두 개의 제품을 전부 다 스케일 기준을 똑같은 기준으로 맞춰놓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하는 이유를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제가 저번에 모던 15 타이거 레이크 영상에서는 오버워치가 최하위 기준으로 플레이를 해도 이거는 사람이 못할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댓글에 그냥 다른 유튜버는 상업으로도 60프레임 이상이 나온다는데 무슨 개소리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옵치와 관련해서는 프레임 측정 방법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죠. FHD 기준 낮음의 렌더 스케일 100일 대입니다. 싱글 채널 시 16프레임, 하위 1%는 11프레임 나오고요. 듀얼 구성 시 평균 프레임 38프레임, 하위 1% 28프레임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은 렌더 스케일 75%입니다. 싱글 채널 구성 시 평균 19프레임, 하위 1% 12프레임, 듀얼 채널 구성 시 평균 44프레임, 하위 1% 프레임 33프레임 찍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렌더 스케일 50주면요, 싱글 채널 시 평균 32프레임, 하위 1%는 23프레임이 찍히고요. 듀얼 채널 구성 시에는 평균 86프레임에 하위 1%가 63프레임이 나왔어요. 여기서 마지막 렌더링 스케일 50 줬을 때는 사실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단 보면은 GPU의 로드율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GPU 로드율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GPU 병목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프레임 차가 2배를 넘어서 거의 3배까지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 구성 시 어느 정도까지 성능 차이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르누아르 같은 제품들도 라데온 그래픽스에서 싱글로 구성을 할 때랑 듀얼로 구성을 할 때랑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2배,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타이거 레이크 막 나왔을 때 혹은 지금도 싱글과 듀얼 차이가 이 정도로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내장 그래픽들 중에서 가장 램 대역폭에 목숨을 거는 내장 그래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아주 변태적인 제품들이 다나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나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총 램 용량이 8GB인데 4+4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진짜 4+4로 구성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약간 급조한 티가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온보드에 4+4를 넣어서 8기가 듀얼로 만든 게 아니라요, 온보드에는 4기가만 받고 슬롯에다가 4기가짜리를 넣어줬어요. 아니, 요건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던 슬림3와 같은 제품들에서 원가 절감할 때나 넣는 구성인데, 유통사에서 4GB를 넣고 옵션질에서 판매하는 거 말고요, 애초부터 제품이 온보드에 4기가 그리고 슬롯에다가 4기가를 넣어서 판매를 하는 제품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노트북 린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요거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 싱글로 팔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를 제조사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두 번째, 스위프트3 타이거 레이크의 가장 저렴한 모델인 SF314 모델을 보시면요, 가격이 70만원이죠. 그런데 램이 뭐가 들어가 있냐, LPDDR4X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조사에다 물어봤는데 4267짜리랍니다. 야, 제가 그동안에 제품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70만원짜리 LPDDR4X 이런 구성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대목을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타이거 레이크는 성능 뽑으려면 뭐다? 무조건 램 클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램 한 장 달려있는 타이거 레이크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뒷판을 반드시 뜯으셔서 램 한 장을 더 넣으셔야지만 원하는 성능에 더 근접해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타이거 레이크는 MSI는 피해야 되겠군요. 미안 MSI.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몸값 비싸진 르누아르 사이에서 새로운 가성비로 떠오르고 있는 타이거 레이크, 그리고 그 타이거 레이크를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텔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타이거 레이크를 가루가 되게 깠었던 이유는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모든 제품은 그 제품의 성능 대비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제가 샀던 그 제품 자체가 가격 대비 너무 터무니없었던 퀄리티라든지
온도 때문에 굉장히 실망해서 그랬던 거예요. 르누아르 대비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을 갖다가 타이거 레이크가 미리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불상사는 없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인텔 좋아하시는 분들 저 미워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주르륵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이상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